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송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면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런 사건들에는 민사적인 사건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형사적인 사건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가사, 이혼이나 뭐 이런 가사에 대한 사건도 있을 테고요. 보상금 증액소 같은 행정소송 등의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그냥 완만하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런 사건들이 좀 법률적 검토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변호사님들의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재판을 지내고 나서 어떤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이제 소송과 관련된 절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이제 그 재판을 진행할 때 가격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가격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뭐냐면 이제 가사소송에서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A랑 B랑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A의 재산을 이제 분할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 A의 재산 가액 자체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혼 소송의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이 재산 가액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문제가 되면은 재판부에 이 가격에 대한 판단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민사소송 최근 애들은 그 도로 그 점유 이런 소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도로를 쓰고 있는데 그 이 사람이 독자적으로 쓰고 있는 거에서 뭐 임대료 청구 소송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민사상에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래서 손해배상도 손해배상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형사도 저도 해보니까 형사에서도 이렇게 손해가 나온 것들에 대한 판단들을 좀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소송은 우리가 그 보상받는 지역에 보상받고 나서도 보상금이 작다 하면은 이 보상금이 작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판단을 받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그래서 이런 모든 거의 이슈는 가격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게 이슈가 가격이라는 이슈가 나온다. 가격이라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변호인은 이 가격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뭔가 유추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에 감정인 선정을 요청해요. 감정인 선정을 요청합니다. 그런 감정인 선정은 감정에는 여러 감정이 있어요. 의료 관련 감정인, 그다음에 우리가 문서 가는 감정인, 그다음에 건축 관련 감정인 여러 가지 환경 뭐 여러 감정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가격에 대한 뭐 판단에 있어서는 재판부에서는 각 지원마다 감정평가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협회에서 명단을 주고 재판부에서 이 사람들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정 감정인들이 있어요. 그럼 이 지정 감정인들한테 자, 요 가격의 판단을 너 할 수 있니? 라고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응대를 하면 요 감정인을 선정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감정평가사들은 가격에서에는 이제 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좀 뭐 오바된 얘기긴 한데, 그런 의미가 뭐냐면요. 재판에서 가격에 나온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사의 가격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뭐, 가사소송이나 뭐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뭐, 이런 위법 절차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상금을 증액시키고 싶다라는 건 가격에 대한 문제잖아요. 보증소를 한다는 건 가격을 높이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나온 가격에 있어서는 결과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사의 가격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감정평가사가 약간 대체 불가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변호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시험 과목을 한번 보시는 것, 시험 과목이나 연수 과목 같은 거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좀 저도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부분인데, 변호사 시험에서 감정평가라는 과목에 대한 수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본 거야. 제가 다 모든 걸 알지는 않지만 재판 연수에서도 감정평가에서도 아니 가격에 감정평가 관련된 연수를 디테일하게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감정평가 협회에서 서울지방법원이나 이런 데도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같은 데랑 연계해서 감정평가 연수를 좀 외부적으로 좀 정기적으로 좀 시켜주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도화되고 정기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교육들은 변호사님도 모르고 판사님도 모르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주로 소송 감정이 제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 요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이 감정이 제 주 업무라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답답한 변호사님들이 많으셔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오늘 녹화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요. 가격에 대한 판단이 있다라고 하면은, 감정 촉탁서라는 것이 옵니다. 감정 촉탁서. 감정 촉탁서를, 이제 뭐 변호사님께서 감정 촉탁서를 작성해서 재판부에다가, 제공해요. 재판부에다가. 저희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재판부에다가 주면 그 감정 촉탁서가 이제 감정인한테 오게 됩니다. 감정인한테 오고 저희는 이 감정 촉탁서에 따라서 결과를 재판부에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님이 저희랑 교류하는 거는 없어요. 저희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인 거지, 이 변호사님들의 선임된 감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진행하다 보면은, 여기 변호사님은 아닌데, 의뢰인이 이제 본인들이 요청한 감정을 한다, 안 한다, 막 이렇게, 뭐, 저희들을 혼내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하거든요. 저는 의뢰인님이 얘기하시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재판부 판사님 명령 받고 하는 거지, 의뢰인의 명령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다. 뭐, 우리가 감정료도 납부했는데, 맞습니다. 납부는 하시는데요. 납부하고서 재판이 결과가 되면은 우리가 원고도 있고, 피고도 있잖아요. 그럼 요 납부된 감정인 비용은 1차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시는 원고든 피고든 이분이 먼저 1차적으로 납부해요. 그러고 나서 재판이 결정되면은 납부한 사람과 상관없이 이제 재판부에서 그러면 뭐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납부한 사람의 의뢰를 받고 하는 법원 감정인이 아니다. 그래서 굳이 감정인한테 막 이렇게 전화해서 감정인도 사람인지라 불필요한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감정 촉탁서입니다. 감정 촉탁서. 감정 의뢰서 뭐 이렇게 재판부에 얘기하는 이 감정 촉탁서예요. 요거는 변호사님이 작성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작성하시는 건데, 감정 촉탁서의 내용을 보면 저처럼 소송 감정을 오래 한 사람은 이 변호사님이 감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면 엄청 잘한다 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감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변호사님이 의뢰한 감정 촉탁서를 보면서 거꾸로 저는 의뢰인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가격을 내야 되는 거에서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쓸데없거나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는 감정 촉탁서를 작성하는 변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반수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감정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재판 감정을 하면서 변호사님들은 의뢰인한테 뭔가 이제 잘 보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나의 지식과 능력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나 감정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이 변호사님한테 다시 좀 조언을 드린 경우들도 있어요. 저한테 실질적으로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는 변호사님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감정 촉탁서가 매우 중요하다. 재판부에서 지정된 감정인은 명령의 촉탁서, 이 명령에 의해서 이 명령 안에 있는 것만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변호인이 아니잖아요. 제 자의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정 촉탁서 작성 자체가 매우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상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토지 감정에서 이 문구들을 가장 많이 쓰십니다. 뭐냐면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니고 빼놓고 어쨌든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낮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공시지가는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거지, 세금 부과는 공평과세가 목적이에요. 공평과세. 그러니까 잣대가 요만하다고 하면 다 똑같은 거로 가야 되지, 잣대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되는 그 부분인 거지, 이거가 시가를 무조건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는 공시지가의 취지는 틀립니다. 물론 이제 여론에서 막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낮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논지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낮은 건 맞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건 맞는데, 감정톡사, 토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에서 변호사님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문구가 뭐냐면은 공시지가는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문구를 쓰세요. 그러면 저는 이 변호사님은 감정평가의 기억자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감정평가하는 건 안 된다라고 본인이 감정 촉구해서 이렇게 막 의견서를 써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거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규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감정평가사들은 법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전문성을 있다라고 해도 그 전문성은 법정평가 내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 감정인이 감정인의 의도대로 뭔가 하는 것 영역은 대단히 약해요. 근데 이 감정평가에서 평가사들이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해놓은 게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 규칙에는 어떤 방법은 어떤 걸 해라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근데 토지의 감정평가를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법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규칙이지만.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호인이 표준지 공시지가법을 기준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인이 이거를 어기고 감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조건부 감정평가를 좀 하라고 다른 의도를 한다고 하면 좀 다른 말이 더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토지 감정평가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공시지가를 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법률을 어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전 강의에서 감정평가사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낮은데 그럼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산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가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감정평가할 때는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자, 표준지를 선정하고요. 표준지는 지금 요거만으로는 시가보다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표준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하니까 내가 5월 1일이라고 하면은 5월 1일까지의 시점 수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표준지가 속한 곳과 대상 토지와의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당연히 표준지 공시지가법으로 평가한 것은 시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밖의 요인 보정. 즉 인근 지역 도민권 수급 내에 유사 지역의 가격 형성이 유사한 거래사나의 평가 사례들, 거래 사례나 평가 사례를 고려해서 그 밖의 보정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평가 목적에 맞는 시가 반영을 시켜주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유능하신 변호사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지가법이 시가보다 낮으니까 공시지가법을 쓰지 마세요라는 그 문구가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밖의 요인 선정이거나 개별 요인 선정이거나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고 하면은 토지의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를 갖고 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하고, 지역 요인 비교를 하고, 개별 요인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로 보면은 시가보다는
낮은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밖의 요인 보정,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요 평가 목적에 따라서 평가 목적이 저희가 시가 감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담보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매 평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 평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목적에 맞는 평가 선례나 그다음에 거래 사례들을 통해서 이 낮은 시가를 업시켜 준다. 평가 목적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시가보다 낮은 표준지 공시지가법으로 토지 가격을 판단하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적는 변호사님이 계시다. 아니면 정말 이런 분들은 피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 행정소송을 할 때 그 행정소송의 대상은 대부분 보상가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낮다라고 판단을 하셔갖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행정소송, 다른 소송도 있지만, 어쨌든 가격 판단에서는. 자, 그럴 때, 여기 변호사님들이 여기서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앞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로 판단한 게 시가보다 낮다. 그래서 이 앞에서 한 보상가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소송 가서 시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변호사님이 정말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이상하게 가이드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전문직이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문직.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변호사, 세무사, 뭐 이런 변리사, 뭐 이런 분들 다 저도 네트워크가 있어서 얘기하잖아요. 저희들끼리 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 들어오면 빨리빨리 일반인들보다 빨리빨리 자세히 찾아볼 수 있는 게 그들이 능력인 거지. 물론 이제 이것만 계속 하시는 분은 더 평가사보다 더 잘하시는 부분이지만, 우리들이 자세히 찾아보는 능력이 있는 거지 모든 걸 다 툭 치면 나오는 식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님을 선정할 때 이렇게 토지 가격은 잘못됐다. 이 논리로 주장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시간당 그 상담료만 드리고 나오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자 이렇게 좀 녹화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런 거의 문제는 변호사님들의 무능력이 아니라 변호사님들의 감정평가 관련된 수업을 들으실 수 없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강의는 제가 이제 추후에 이제 네이버 프리미어 컨텐츠에 변호사님들을 위해서 변호사님들이 알으셔야 될 감정평가 방법이나 법률이나 규정이나 뭐 지침들 이런 내용들을 좀 실질적으로 강의하는 거로 연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소송과 관련된 감정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